네, RCNX 2025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손진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AI와 첨단 영상 미디어가 열어가는 K 콘텐츠와 엔터테크 산업의 미래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는 RCNX 2025. 오전 11시부터 AI가 만드는 엔터테크 생태계 대전환을 대주제로 네 분의 글로벌 리더들이 다양한 통찰과 혁신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이어서 K 콘텐츠, 첨단 영상 기술과 함께 세계로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첨단 미디어 기술과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과 지속 가능한 해법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모더레이터와 전문가 패널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Our discussion will be led by moderator Go Sam-seok, distinguished professor at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AI Convergence. Joining him on the panels are Shin Hyun-jin, CEO of Hudson AI, Jung Jin-woo, co-founder of 12 Labs, Park Geun-hee, former president of Wave Americas, and Benjamin Michel, founding partner and head of creative R&D at Moonbelly.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Please welcome our panel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네, 교수님과 패널분들께서는 영상에 보이는 순서대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in the order shown in the image on the screen. 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이끌어 주실 고삼석 교수님은 공공 콘텐츠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콘텐츠 전략을 설계해온 글로벌 한류 전문가이자 AI 시대 한류의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넥스트 한류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자장분께 넘기고 지금부터 K 콘텐츠 첨단 영상 기술과 함께 세계로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I'll now hand over the microphone to our moderator to begin the roundtable discussion on the topic K Content goes global with the advanced visual technology.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CNX 2025 첫날 라운드 테이블 진행을 맡은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고삼석입니다. 네, 방금 이제 그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오늘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 주제는 K 콘텐츠 첨단 영상 기술과 함께 세계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그 첫날 주제가 AI가 만든 엔터테크 생태계의 대전환입니다. 주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K 콘텐츠와 테크놀로지의 결합, 이 중에서 요즘 가장 이제 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AI죠. 아침에서부터 지금 제가 오전부터 조금 전까지 발표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그 AI로 인한 변화들이 지금 근본적인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제 산업과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지금 AI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있고 또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지금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가 바로 콘텐츠 영역이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셨죠? 오늘 행사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콘텐츠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와 AI를 이제 비롯한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이것의 양자의 이제 결합이죠. 엔터테인먼트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이제 엔터테크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연사들, 스피커들의 이제 그 강연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변화를 이제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AI의 도입이 가장 직접적으로는 바로 이용자들의 어떤 새로운 경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콘텐츠 창작과 유통도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또 사업자들 간의 전략적 제휴나 협력 방식의 이제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
그 전 세계적인 인기 열풍을 보듯이 여전히 K 콘텐츠는 전 세계로 지금 계속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AI 시대에 K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K 콘텐츠, K 컬처를 위해서는 무엇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AI 콘텐츠 분야에 제가 봤을 때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저도 많은 사회를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토론을 한다는 거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유익한 그러한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은 대략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AI 콘텐츠 전문가들께서 현장에서 경험한 최신 트렌드를 이제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AI 기술을 통해서 콘텐츠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법이나 혁신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K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미래의 확장성,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패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함께 해주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도 전문가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자신의 소개, 그리고 회사의 소개, 그리고 회사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으로 개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동 AI 이제 더빙 기술을 이제 그 서비스하고 있는 허디슨 AI의 신현진 대표님부터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허드슨 AI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신현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미디어 컨텐츠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AI 기반의 더빙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시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한국의 프로야구라든지 다양한 스포츠 게임들을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하는 부분들, 또한 더 넘어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커버를 하면서 음성을 통해서 언어의 장벽 없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다양한 드라마 컨텐츠, 영화 컨텐츠와 같은 K 컨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열심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또 이 주제가 K 컨텐츠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현재 함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정진우, 요즘 가장 핫한 영상 이해 기반의 검색, 영상 검색 AI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이제 12랩스의 정진우 공동 창업자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2랩스를 공동 창업하고 현재 APEC 사업을 리딩하고 있는 정진우라고 합니다. 네, 저희 12랩스는 2020년도에 창업한 멀티모달 영상 이해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AI 개발사고요. 처음에는 이제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부라고 하는 군대에서 기술 창업자 3명과 더불어서 이제 2명, 저를 포함한 이제 사업 담당하시는 공동 창업자 5명이서 이렇게 창업을 하는 회사고요. 처음에 창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당시 이제 트랜스포머스 아키텍처가 2017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이후였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는 기존의 GPT 초기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자본이라든지 컴퓨팅 이런 자원을 충분히 넣으면은 임계점을 넘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반면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제대로 인간처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상 이해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2020년도부터 개발해 왔고, 그래서 벌써 이제 횟수로는 이제 6년 차가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도 결국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본과 또 이제 그에 걸맞는 시장 규모가 동반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미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를 해 나가면서 투자 유치를 받고, 또 미국에서 NFL이라든지 아니면 북미에서 가장 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MLSE 등 다양한 기업들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업적인 그런 가능성을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에서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베드락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10개 정도 기업이 올라가 있고, 그중에 국내에서는 투어블랩스가 그래도 유일하게, 또 영상 이해 3자 모델로는 저희가 유일하게 플랫폼에 올라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WS 셀러분들께서 저희 투어블랩스 모델을 유통하고 있는 그런 또 유통 관점에서의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좀 저도 많은 인사이트를 많이 패널 분들 통해서 받고자 하고요. 또 저도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기 이제 패널도 계시고 이제 이게 영상으로 또 소개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 그 지금 벤처업계 그리고 AI 분야를 지금 이끌고 있는 두 분의 아주 젊은 리더입니다. 관심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또 응원해 주시면 정말 글로벌하게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뭐 모르겠습니다. 인천에서도 잘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국내 미디어업계 그리고 콘텐츠 업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OTT 업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시죠.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근희 전 웨이브 아메리카스 대표님, 인사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희입니다. 예. 코코아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미국에 진출한 지 한 8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파운딩 멤버로 들어와서 8년 동안 이제 코코아를 좀 메이저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이제 키워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까지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회를 좀 모색을 할 찬스가 와서 스카이랜턴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법인 설립을 해서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8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 컨텐츠는 불법에서 유통되고, 그다음 돈을 주고 보기에는 좀 프리미엄하지 않다라는 그 인식을 8년 사이에 많이 바꿔놨고요. 그 8년간의 플랫폼으로서 가장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데이터를 수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8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경영 분석이라든가 컨텐츠를 어떻게 수급하고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런 로우 데이터가 굉장히 가치를 발했습니다. 그 데이터 수집된 그 글로벌 데이터 74개국에서 모인 데이터들이 저희 한류 컨텐츠를 바라보는데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비하고 있고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특징적인 거를 다 알 수 있었고요. 그거를 토대로 뭔가 좀 더 업스케일링하고 그다음 컨텐츠 포지셔닝을 좀 더 밸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좀 도달을 했었습니다. 코코아 자체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미국에서는 한 100만 명이 한 140만 명 정도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했고, 그리고 구글이라든가 컴캐스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이런 메이저 사업자들하고 이제 번들 형태의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같이 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협업 모델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제 AI에 좀 결부돼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한국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컨텐츠를 정말 제작을 잘하는데 제작이 잘 된 컨텐츠를 제대로 패키징하고 홍보하고 적절한 그
키워드를 뽑아내서 소개하지 않으면 솔직히 이제 엔드 유저에게 어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AI를 활용을 해서 메타데이터를 각국의 그다음 각 문화권에 맞게 생성을 했고 그 서비스를 미국의 스트리밍 플랫폼 업계에서는 최초로 사실은 저희가 런칭을 했었어요. 투비라고 하는 미국의 팍스 계열사인 스트리밍 플랫폼이 AI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기 한 달 전에 저희가 이미 런칭을 했었고 여러 실험적인 모델을 통해서 여전히 한국 컨텐츠는 좀 더 업사이드가 크다, 좀 더 프리미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고 기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이제 그 인사이트 토크 발표해 주신 벤자민 미셸 문벨리 크리에이티브 R&D 총괄님. 제가 그 사전에 좀 보니까 정말 우리 벤자민 미셸 총괄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에미상 후보에도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오른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트예요. 그리고 프로듀서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정말 많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한 그런 어떤 그 성과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자민 미셸님 소개 부탁합니다. Yeah, so I'm Benjamin Michel. I think in the last session I talked more about the companies, but I guess to give some insight into my journey to generative AI. So I previously helped build a company called Riot, RYOT. That was an immersive media company that we sold to Verizon. And kind of in the course of that, got exposed to a lot of technologies, you know, from interactive and immersive, and was looking at how we could implement those technologies in film and entertainment. And so touched on a lot of the kind of previous iterations of technology that have impacted media all the way up through virtual production, but never really felt like there was something truly transformational until I saw the opportunity with AI. And so I founded a company called Late Night Labs with some of my former colleagues, and we were looking at animation initially, and the use of AI in animation. And in the course of that, reconnected with the founder of Riot, who had his own film studio called XTR, and had recently sold that to General Catalyst, which is a massive top 10 venture capital fund in the world, and they were looking to make a splash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And so as we started talking, it felt like it made sense for us to put our companies together and form Asteria. And as we were raising money for Asteria, we went to Khosla Ventures, which Vinod Khosla is obviously a legendary kind of figure in the VC space, and he was getting ready to invest. He was really interested in what we were doing, but he's like, I only invest in hardcore technology and research. And so he said, we're looking at this other company, why don't you talk to them? I think that maybe you guys could round out each other's profiles. And so when we met Moon Valley, there was just a very natural fit between what they offered, which was best-in-class researchers. There's several scientists that had just left DeepMind and Runway and other large platforms. And we had this incredible coalition of filmmakers and kind of creative artists and energy and excitement that we had built in Hollywood. And so yeah, my journey kind of comes through that. And when I saw what AI was going to offer the industry, it felt like I had to go all in. And since then, has been really focused on how to get the industry to kind of embrace the technology. And some of that's been done through producing our own films and projects, and then a lot of it now is working with studios directly on proof of concepts that are utilizing their own IP to demonstrate how this technology is going to impact their production pipelines. So.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좀 제가 이제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변을 또 이끌어내고 이 라운드 테이블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네 분에게 공통 질문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트렌드 파악이 우선 또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벤자민 그 미셀님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할 텐데 최근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속해 있는 회사 입장에서 겪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서비스 같은 분야 아니면은 비즈니스라는 차원에서도 아주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콘텐츠 생태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또 생각하는 변화는 무엇인지 변화의 방향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저 벤자민 미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 think from my last experience doing a startup, I'd say the most significant change that I experienced was the scale of investment required to make a meaningful impact, particularly if you're trying to create a foundational models. So creating really bedrock technology has a massive price tag associated to it. And so even in the way that you conceive of a startup, you know, when you look at things like data and compute, these things that, you know, were previously part of your considerations as building a company, they now become, in many ways, one of the principal concerns that you, as you build a roadmap out, which means that your runway is often a lot shorter because you have to burn a ton of cash to get to get your idea stood up. But it also, I think, reflects the energy in the investment community around this technology in ways that I had never seen before. And so even as a smaller startup, seeing kind of the scale of investment that we're able to achieve even just in a seed round, I think was really was even staggering for what we had expected. And so it tells us that the industry sees just immense potential in this technology. And so that was the biggest signal for us really was, you know, just from our first pitch that we ever made, the level of investment that, you know, people were willing to make in this technology when you're really focused on creating foundational bedrock pieces of that architecture. So yeah, that was our big awakening. 네, 그 말씀 중에는 좀 이제 약간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변화들을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걸 현재의 어떤 변화들을 기회로 보는 그 입장이신 거죠? 위기라기보다는. No, I think it is positive, and I think that that's going to change a bit. I think we're still in such the early phases of this that the level of you know, and everything is in such a frontier that it takes, you know, a significant amount of capital to get through just the research of it. You know, we're kind of inventing. It's not just like you're building products. You're kind of inventing. There's a science layer underneath it that I don't think that people in media industries have ever really experienced, except for in a few other moments in history. And so you're kind of having to balance product and engineering, and then also how do you kind of manifest a new reality in many ways. And so I don't think it's a negative thing. I think it's actually it's a really interesting moment in sort of human ingenuity, and it's bringing really interesting voices to the forefront. Certainly in the AI and ML space, the scientists, the PhDs are the ones that are sort of the coveted assets. And so I think it is a rare moment again where, you know, scientific thinking is driving the investment into these technologies. And so, yeah, that's, you know, that has its blessings and its curses. Sometimes people can get lost in, you know, the research of it and lose sight of how to actually productize that research or how to, you know, commercialize it. And so that's the kind of balance you have to strike is when do you stop researching and when do you start productizing. So it's, you know, it can be dangerous to, you know, solely focus on research, but we're definitely seeing that the investment community is very tolerant of a very long path to get to, you know, profitability or revenue. And so that's interesting, you know, that the and I think it's exciting that that space exists and that it's so, you know, it's received such incredible investment. And so definitely encourage people that have those bold ideas. It's a exciting time to have someone, you know, invest in that. 네,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지적을 지금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저 박건희 대표님 정말 그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또 성과도 이루고 내셨는데
미국에서 겪으신 큰 어떤 변화들, 예,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약간 오늘 주제가 AI다 보니까 AI하고 좀 결부를 시켜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데이터를 제가 8년 동안 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년 동안 모았는데 그 플랫폼 회사의 가장 큰 덕목은 성장이거든요. 무조건 성장을 해야 되고 시장의 장악력을 높여야 되고 그다음 엔드 유저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근데 스트리밍 플랫폼 자체가 컨텐츠 스트리밍 플랫폼 자체가 사실은 어떤 컨텐츠를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좀 더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런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그다음 컨텐츠를 구매했을 때 그 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한 예측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인터널리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레가시 스트리밍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 보면 대부분이 이제 컨텐츠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제작의 전문가라든가 프로덕션의 전문가분들이 회사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컨텐츠가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컨텐츠를 구매하고 거기에 이제 플랫폼들은 베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바꾸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한류 컨텐츠에 포커스가 돼 있고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수많은 컨텐츠, 4만 시간이 넘는 컨텐츠를 가지고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든 다음에 AI를 학습을 시켰죠. 학습을 시켜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이런 컨텐츠가 들어왔을 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겠다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컨텐츠를 사는 전략에 대해서 좀 반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서브스크립션을 팔기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할 때는 마켓의 데이터 자체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옛날에 레가시 시대에서는 캠페인을 할 때 3개월 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놓고 어떤 특정 매체에 홍보를 하겠다라는 그 예산을 배분을 하고 그 실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주기를 굉장히 짧게 단축을 했죠. 한 3일, 이틀 정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 마케팅 캠페인에 수집된 그 성과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가 적절한 그 매출의 통로구나를 즉시 인지를 하고 AI에서 예측 모델링을 다시 돌린 다음에 이 마케팅 캠페인이 적절하다 결론을 내리는데 2-3일 내에 그 프로세스를 좁힌 거죠. 그러면서 그 유저의 트래픽이나 마켓에 핫 키워드가 돌아다니는 걸 다 디텍한 다음에 그쪽으로 저희가 마케팅 버짓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투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컨텐츠 하나하나당 벌어들이는 수익이 ROI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결과가 한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연속적인 흑자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의사결정을 위한 그 분석이나 전략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그 회사 내부의 인력이라든가 리소스를 분배하는 데 굉장히 효율화를 있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생성한 AI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서비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게 됐는데 옛날 같으면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SEO를 잘하는 회사가 트래픽을 많이 갖고 가는 그런 그 전략을 수립을 했었거든요. 근데 SEO는 이미 좀 레가시적인 요소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SEO의 키워드를 반영을 해서 캠페인을 하고 이 주기가 너무 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키워드를 바로 디텍을 하면은 그 키워드를 다시 AI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연관 검색어를 다 만든 다음에 그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광고 매체에다가 저희 키워드를 다 집어넣기 시작했었죠. 근데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다 보니까 놓치는 트래픽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마케팅의 버짓이 좀 성과율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임프레션 레이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그러니까 커스터머를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는 결국은 돈을 쓰는 컨텐츠에 돈을 쓰는 거를
예측 AI를 활용해서 적절한 예측 모델링을 해서 적절한 가격에 사오고, 그다음 판매를 하는 거는 극대화시키는 거를 또 AI를 활용해 가지고 적절한 키워드를 계속 선정해 내면서 마켓 트래픽을 갖고 오는 그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회사 내부의 프로세스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줬고 단축을 시켰고요. 그 내부의 이제 AI 학습 모델을 좀 더 계속 개선을 시켜 나가면서 그 내부의 AI 엔진에 좀 그 고도화를 많이 꾀하게 됐었습니다. 약간 미국의 미디어 기업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고요. 모두가 이제 미디어 기업, 특히 스트리밍 플랫폼 회사들은 결국은 그 오퍼레이셔널 코스트,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를 운영하는 코스트를 최대한 줄이는 게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VFX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을 AI를 통해 가지고 고도화를 시켜서 가지고 오시지만, 그 또한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는 게 일단 제작비를 하락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컨텐츠를 이제 수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그리고 선순환을 약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이제 트렌드라고 그런다면은 경쟁의 강도나 그에 따른 이제 혁신의 강도, 그 다음에 주기가 이제 점점 빨라지고요. 또 이제 C 레벨에서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AI와 같은 테크에 대한 어떤 의존,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좀 트렌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 정진우 창업자님,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좀 AI 뭐 전반적인 투자 관점에서 좀 봤었을 때, 저희가 처음에 창업했을 당시에 하나의 모델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해결을 하고 수많은 컨텍스트를 인간처럼 이해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비전에 대해서 공감하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히 어떤 건지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고, 무엇보다 뭐 사실 저희 투어블랩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했었을 때 창업자들도 비교적 이제 젊고, 저희가 뭐 구글 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쪽 출신으로 해서 대단한 어떤 트랜스포머스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인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챗GPT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하나의 모델로서 정말 수많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면서 그 언어를 넘어서 영상이라든지 멀티모달 쪽에서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저희를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단순히 투자 관점을 넘어서 사업적인 관점에서 많은 고객분들이 찾기 시작해 주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런 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저희의 여정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게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파운데이셔널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또 정말 큰 시장에서 플레이를 해야만 그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판단을 해서 미국으로 진출했는데,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시는 분들이 정말 적었어요. 그래서 뭐 동쪽에 있는 어떤 뭐 작은 나라구나,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2021년쯤에 그때 오징어 게임이 나왔어요. 딱 그러면서 그게 전 세계적인 어떤 히트를 쳤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엄청 크게 올라갔어요. 그때 저희는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영상을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기도 한데, 정말 이 콘텐츠의 파급력이, 특히 이게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타고 갔었을 때 이게 정말로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저희가 좀 감명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님한테 투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가 다시 좀 많이 좀 떠올랐고, 최근에 좀 많이 가치 있는 일이었던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기업 내부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정말 AI 안 쓰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게도 많은 기업들에서 해고를 하고 있는 이유가 소프트웨어 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양한 기업에서 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는 있으나 생산성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은 조금 더 개개인의 단위에서 본인이 챗GPT나 어떤 AI를 잘 쓰는 사람이 조금 더 일을 잘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지금은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게 정말 기업 단위에서 사회 단위에서 어떤 파괴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직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체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떤 기업에서 HR 인적 자원이라는 조직 어떤 직무 체계가 있죠. 근데 앞으로는 인적 자원을 넘어서 AI 자원, 즉 이제 AX에 초점을 맡은 부서가 이제 모든 어떤 직무를 정의하고 규정하고 이걸 어떻게 AI로 하나하나 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을지 규정을 해서 실제로 도입까지 하는 일종의 직무 기술서부터 실제 이제 도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AX 부서가 모든 조직, 기업에 등장을 하면서 그렇게 단순히 어떤 개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기업, 사회, 조직의 어떤 근본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저희 어떤 분야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멀티모달 영상 이해 AI를 제공을 하는 회사고 크게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 검색이라고 해서 자연어라든지 이미지 같은 프롬프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모달리티, 이미지 같은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 이해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을 하고 추천을 자동화하고 이런 어떤 컨텍슈얼 언더스탠딩을 자동화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영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자연어 형태로 마치 챗GPT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설명문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크게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물리번, 공공, 방산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컨퍼런스다 보니까 컨텐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기는 합니다. 이게 워낙 난이도가 높아서 많은 기업들이 뭐 기대를 했고 방송 쪽 비롯해서 많은 유저단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어떤 수작업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북미 MLS라고 하는 회사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미국 이제 토론토 랩터스라든지 다양한 이제 NBA 구단, 아이스하키 등 스포츠 팀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는 스포츠 경기 2시간을 마치고 나면은 그거를 로깅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서인데 그 로깅을 하는데 로깅 팀이 별도로 있고 2시간 영상을 로깅하는데 16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6시간 걸리고 로깅을 하고 나서도 또 이제 최적의 장면을 찾기 위해서 3시간 가까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처음 이제 경기가 끝난 직후부터 실제로 SNS단에 스포츠 하이라이트가 퍼블리싱 되는 데까지 엔드투엔드로 30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컨텐츠 제작 사이클 안에서 정말 많은 수작업이 좀 들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컨텐츠 제작의 전체적인 리드 타임이 길고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워크플로우, 미디어 서플라이 체인을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니즈가 예전부터 있었고 최근에 이런 멀티모달 영상 이해 기술의 대두로 인해서 그런 사이클들이 점점 더 이제 짧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물론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수용도가 그동안 조금 낮거나 아니면은 거부 반응도 일부 있었어요. 뭐 어떤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문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방송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장인 정신이 있으시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기준, 세밀한 컨트롤에 대한 그런 니즈가 필요하신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익스펙테이션에 비해서 실제로 AI가 세밀하게 자동화할 수 있는 정도가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 판단을 해서 어떤 현장과 실제 기술 발전의 괴리가 있었어요. 특히 AI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지금 챗GPT나 LLM 사용하시면서 아 AI가 이제 정말 다 해주네. 자동화하고 보고서를 다 써주네 하니까 저희의 전체적인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뭐 영상도 마찬가지로 뚝딱 하면은 영상 뭐 제작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았었는데 점점 더 전체적인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현장에서의 반응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단부터 해서 점점 더 이제는 오히려 이제 자발적으로 원래는 이제 AI 부서에서 이거를 써달라고 한다라든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계속 부탁을 하면서 이게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현장 제작진 딴에서 한번 써보고 싶다, 우리 부서에서 도입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부탁을 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점점 더 이제 현장의 이해도가 올라가면서 그 괴리가 좁혀지고 동시에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AI가 정말 높은 수준으로 도입되는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도입이 되는 과정에서 일자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에는 컨텐츠
리드 타임을 줄이고 생산의 리드 타임을 줄이고 컨텐츠를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냈으니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더 많은 컨텐츠, 더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면은 결국에는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더 많은 매출이라든지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그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나오는 그런 AI의 파괴적 혁신의 일환인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일부 좀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양적, 질적 향상으로 인해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제가 바라보는 어떤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는 점점 더 그런 파괴적인 혁신으로 인해서 더 콘텐츠 어떤 산업의 파이가 커지면서 모두가 결국에는 그 수혜를 보는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좀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은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 기술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지만 제가 CES를 다녀보니까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AI의 어떤 가능성에 좀 주목을 했어요. CES에서마저도. 근데 올해 가니까 AI를 적용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AI를 적용할 정도로 그 정도로 AI 기술이 지금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만큼 이 AI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나 또 그걸 운영한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투자자 나름의 어떤 그 불투명성이 좀 거치고 좀 어느 정도 좀 확신하는 것 같아요. 방향성에 대해서. 이건 좀 조금만 더 하면 성과를 낼 수 있겠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 정진우 이제 창업자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신현진 허드슨 AI 대표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사실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AI가 이제는 모든 분야에 정말 기본으로 이제 탑재가 되면서 이 컨퍼런스의 주제인 뭐 Beyond Intelligence Toward Experience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제는 거기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2labs 정진우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도 크게 한 변화가 3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사실 기술의 변화예요. 그래서 12labs는 2020년도에 시작해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크셨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22년도 6월에 회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챗GPT가 발표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2년도 6월에 이 AI 기반으로 성우를 대체를 해서 영화와 드라마를 더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믿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25년도에는 이제 굉장히 또 훌륭한 글로벌한 다양한 AI 기반의 더빙 회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당시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가장 큰 기술적인 변화가 이제 챗GPT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멀티모달에 대한 LLM 기술들이 상당히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역시도 오디오 LLM 쪽에서 굉장히 큰 성과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생성해내는 부분에서 단순히 목소리를 클로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사람의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이 표현을 하는 비언어적인 표현들, 뭐 웃음이라든지 화를 낼 때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라든지 뭐 울먹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성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크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단순히 음성 AI 기술뿐만 아니라 LLM과 함께하는 멀티모달 기술로 이게 계속 발전이 되면서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을 해왔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기술적인 변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이 변화했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적인 기회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믿지 않았었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희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이게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용도 자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AI 더빙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좀
AI가 그거를 더빙을 하면 그냥 기존 TTS 더빙이니까 되게 기계적이고 당연히 티가 나지 않겠어? 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이 수용도가 높아지면서 유튜브 컨텐츠 정도는 당연히 AI 더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사실 AI로 오토매틱하게 더빙하는 게 베이직한 피처로 이제는 배포가 될 정도로 사실은 이런 AI 기술에 대한 경험치 그리고 사람들의 수용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의 사업 기회도 사실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미디어 컨텐츠 회사들의 퀄리티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를 적용하고 또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바가 높았었는데 이 AI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순간에 그 기술의 발전과 그 미디어 회사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맞아지는 타이밍이 이제는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또 정부에서도 이 AI 더빙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사업적인 기회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회사들의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기술적인 변화, 사업적인 변화를 또 겪으면서 세 번째로는 이제 내부적인 오퍼레이션의 변화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의사결정을 할 때 AI의 영향이라든지 혹은 내부에서 개발을 할 때 AI를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도 오퍼레이션적으로 좀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AI 더빙을 만드는 회사이잖아요. 그래서 AI 더빙을 만드는 회사이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AI 음성 기술을 굉장히 풀스택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이걸 활용해서 좀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기존에는 그 프로덕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개발자들이 또 투입이 되어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바이브 코딩이 굉장히 또 잘 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손쉽게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굉장히 적은 개발자들을 가지고 또 그냥 저희가 인터랙티브하게 캐릭터와 좀 채팅을 보이스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도 굉장히 빠르게 또 출시를 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내부의 오퍼레이션까지도 이 생성형 AI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지금 현재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저는 상당히 이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좀 충분히 드렸던 게 지금 이제 이 패널들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도 아울러서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의 제가 이제 뭐랄까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저 패널 토론 끝나고요 플로어 계신 분들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다른 이제 이런 쪽으로 질문을 주신 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현장에서 겪은 그런 경험들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희들 토론 끝나고 질문 시간에 충분히 아마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소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최근의 변화에 대한 인식까지 좀 이게 정리가 돼서 2라운드가 지금 돌았는데요. 이제 아마 이제 다시 반대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벤자민 미셸이 나중에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먼저 우리 신현진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의 변화, 기술의 변화, 비즈니스의 변화를 이제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그래도 시장에서 스타트업이든 벤처든 아니면은 조금 더 뭐랄까요 그 기업을 운영한 시간이 오래됐던 정말 중요한 시장 내에서 플레이어들이십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어떤 엔지니어 기반으로 해서 AI를 지금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는 자, 내가 지금 나나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 나나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는 AI 모델이 특히 이제 콘텐츠하고 다 관련이 됐으니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오늘 또 주제가 이제 그 K 콘텐츠가 이 첨단 기술과 함께 세계로 나가는 이제 어떤 그런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K 콘텐츠가 글로벌로 나가는데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AI 모델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 박건희 대표님은 약간 더 차원이 다르니까 약간 질문을 변형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신현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는 조금씩 이제 시간 제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미디어 컨텐츠가 세계로 나가는데 필요한 더빙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더빙이라는 게 한국 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컨텐츠를 소비할 때 99%가 다 자막을 읽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지역이라든지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빙을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전통적인 더빙은 사실 드라마 한 편, 타이틀 한 편이 더빙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60명 정도의 스태프가 투입이 되어서 한 4개월 정도 이상의 리드 타임을 가지고 더빙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오징어 게임 뭐 예를 들자면 오징어 게임 3가 한국에서는 1월에 릴리즈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약간 마이너한 언어로 더빙이 되어서 나가는 거는 뭐 한 5개월, 6개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릴리즈 타임이 굉장히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컨텐츠가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릴리즈하는 그 시간 자체도 굉장히 길어지고 또 더빙이라는 것 자체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세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를 통해서 AI 더빙을 통해서 컨텐츠가 릴리즈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었고 또 이제 비용이나 시간 같은 부분들도 저희는 이제 드라마 한 편을 더빙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자동으로 더빙하는 데에는 컨텐츠 시간 조차 걸리지 않죠. 뭐 예를 들어 16시간 정도의 더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의 엔진을 통해서 나오는 컨텐츠는 뭐 1시간 이내로도 더빙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사람의 손을 조금 거쳐서 퀄리티를 어슈런스 하는 부분들 뭐 약간 검수가 들어가는 퀄리티 컨트롤이 들어가는 부분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드라마 하나를 더빙하는데 2주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드 타임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또 비용 자체도 90% 이상 절감을 해서 이제 AI 더빙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첫 번째 변화였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레거시한 미디어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컨텐츠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실시간으로 다가가야 하는 스포츠 같은 컨텐츠들도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해설자들이 커멘터리를 이제 원어민 해설자가 이제 해설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 AI 더빙이 실시간으로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포츠를 실시간으로 더빙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BO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더빙을 해서 북미에 이제 배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AI 더빙을 통해서 좀 변화를 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한 가지 여쭤본 게 이제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AI 자동 더빙이라는 게 사실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대단히 크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유튜버들하고 지금 많이 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 크리에이터들 해서 구독형 서비스 방식까지 이렇게 좀 제공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짧게 좀 이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는데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크리에이터라는 그 꼭지를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컨텐츠 이코노미에서 사실 이 크리에이터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전 세계 1위 크리에이터 미스터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 이상의 컨텐츠를 15개 언어로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성우를 활용해서 더빙을 했지만 사실 미스터비스트의 더빙 방식은 굉장히 비싼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더욱 다양한 롱테일에 있는 컨텐츠, 롱테일에 있는 다양한 뭐 10만 미만의 구독자를 가진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채널들도 더빙이 되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뭐 침착맨, 쯔양 같은 대형 크리에이터들뿐만 아니라 뭐 정말 다양한 규모의 크리에이터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그분들의 컨텐츠가 이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의 조회수보다 미국의 조회수가 더 높은 크리에이터 분도 계세요. 예, 그럴 정도로 사실 AI 더빙이 그 크리에이터 생태계,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또 그걸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또 수익화를 하는 부분에 굉장히 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그 적극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준우 이제 창업자님, 이 12랩스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아까 이제 변화를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었냐는 거에 대한 게 질문이었는데 참 그 뭐랄까요? 처음에는 보면 무모한 도전을 하신 것 같아요. 챗 GPT에서 텍스트 기반의 이제 AI 검색, 텍스트 기반의 검색 모델, 그다음 이미지 그걸 뛰어넘고 영상, 그것도 영상 이해 검색 AI 모델을 만드셨고 또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파운데이션 모델로 시작해가지고 대규모 이제 AI 모델 이렇게 지금 큰 비전을 갖고 하셨는데 제가 보면 볼수록 그 질문을 정말 많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 변화를 만드신 것 중에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아마존 그 베드락에 지금 그 플랫폼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업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앱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검색 기반인데 제가 보니까 아직은 이게 그 영상의 이제 제작, 유통 또 그리고 이제 광고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가치 사슬 속에서 12앱스가 어떠한 새로운 역할을 했는지 그 가치 사슬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또 이제 다른 사업자들과 협업의 관점이 되겠죠. 한번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AWS 베드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마존 베드락은 아마존 이 자체적으로 완전 관리해주는 AI 플랫폼이고요. 즉 이제 서드 파티 모델들 예를 들어서 미스트랄이라든지 딥시크 혹은 뭐 최근에 이제 오픈 AI 같은 이제 다양한 이제 좀 선별된 모델들을 AWS의 컨테이너 리전에 직접 이제 모델사가 넣어서 그걸 아마존이 완전하게 관리하고 유지 보수까지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즉 아마존이 모든 이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보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AWS의 서비스를 쓰는 많은 이제 사용자 혹은 기업들이 이 모델에 대한 좀 신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베드락을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미국에 있는 디즈니라든지 CBS 등 다양한 이제 거대 기업들과 함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실제 계약 프로세스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일단 이 스타트업이 정말 뭐 믿을 수 있는지부터 해서 여기가 망하면 이후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사실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저희는 파운데이션을 어떤 비디오 인텔리전스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그 비디오 임베딩이라든지 텍스트 이런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앞으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믿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베드락을 통해서 이 서비스는 영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에서 일단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아마존은 대부분 이제 전 세계에 있는 80% 이상의 기업들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수많은 기업들과 이제 이미 인터페이스가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많은 대기업 기업들 대부분의 어떤 큰 기업들은 이미 아마존과 EDP 혹은 MSA 형태로 해서 계약을 모두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적인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있는 수많은 서비스를 쓴다고 해도 결국에는 빌지 하나에 다 통합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이제 베드락을 쓰시게 되면은 그 빌지 중에 하나로 12랩스 아마존 베드락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이어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거를 내부적으로 바인하는데 훨씬 쉽죠. 사실은 이게 아마존 서비스고 빌지 하나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될 거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 계약적인 프레임워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EDP에 이제 적용 어떤 그 reserved instances를 해가지고 대폭 이제 이 물량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AWS 서비스를 쓰면은 할인받는 전제하에 이제 크레딧 같은 것도 제공받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제 12랩스 베드락을 쓰면은 동일한 이제 할인율을 받을 수 있고 그 쿼터를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시는 관점에서 실질적인 어떤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이익도 있고요. 이외에도 아마존이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수많은 스택들, 아마존 오픈 서치라든지 아마존 벡터DB, S3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서비스 컴포넌트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이제 특히 이제 아마존은 영상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영상 관련해서 그런 트랜스코딩, 인코딩 같은 기술 레이어들도 대표적으로 이미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상 가치 사슬에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존을 쓰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베드락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런 어떤 서비스 컴포넌트를 함께 통합해서 쓸 수가 있고 어떤 데이터 이그레스라든지 어떤 그 마이그레이션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 리전 안에서 그 모든 서비스 레이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락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적인 관점도 있고 마지막으로 셀러 관점도 있는데 결국에는 아마존에 있는 수많은 B2B 셀러들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들 중에서 B2B 셀러들 세일즈 영업팀만 해도 정말 수만 명, 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제 산업군들에 다 퍼져서 깊이 있게 이제 수많은 어카운트들을 관리를 하면서 셀링을 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베드락을 파시게 되면은 본인들이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쿼터로 인정이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쿼터를 이제 리타이어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셀러들 입장에서는 12labs의 모델을 이제 파는 게 굉장히 좀 이익인 거고요. 그 스택 위에서 다른 서비스들도 애드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베드락을 좀 셀러분들이 많이 파셔서 그런 유통적인 관점에서도 효용이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베드락 이제 거기에 지금 돼서 들어가서 이제 기본 모델로 이제 제공하는 것의 장점을 이제 설명하면서 대략 이제 이 산업의 가치 사슬 속에서 이제 그 12labs의 그 영상 검색 AI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려서 다시 우리 창업자님께 말씀 좀 여쭙고 싶은 게, 자 그러면 K 콘텐츠가 글로벌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12labs의 그 AI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짧게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결국에는 일단 영상 제작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일단 이미 이제 방송사라든지 콘텐츠 오너들, CJ ENM이라든지 이런 오너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뭐 거의 몇십 년에 걸쳐서 축적된 영상들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지금은 이제 숏폼 형태로 재가공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고요. 수익화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롱폼 콘텐츠를 숏폼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어떤 수익화 통로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나아가서 그냥 짧게 치자면은 크리에이터라든지 콘텐츠 제작 입장에서도 콘텐츠를 이제 프로덕션 일단 촬영을 하고 나면은 촬영된 원본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최적의 장면들을 찾아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들을 빠르게 찾고 하이라이트를 뽑아가지고 바로 유튜브까지 퍼블리시할 수 있는 제작 그리고 퍼블리싱까지의 자동화의 어떤 워크플로우 측면에서 일단 가장 직관적인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이게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우리 박근희 대표님, 예, 미국 시장에서 작지만 큰 또 역할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우리 박근희 대표님은 이제 플랫폼의 이제 CEO로서 이런 어떤 기술을 채택하고 또 미국 현지에서 이제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서 또 생존을 하고 브랜드 파워를 이제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큰 시장에 나갈 때 이런 어떤 기술의 활용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특히 K 콘텐츠가 유념해야 될 점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산다 같은 그런 장르를 소개해가지고 큰 성과를 또 거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변화를 만들 때 미국 시장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뭐를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그 내용들이 사실 제가 플랫폼 시작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도 로컬라이징이 퀄리티 있게 안 나오면은 안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컨텐츠 예를 들어 갖고 미국에 되게 유명한 드라마가 자막의 퀄리티가 불법에 가깝게 안 좋으면 그 아무리 좋은 컨텐츠도 되게 후져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줬었고 그거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 있어서 멀티모달 같은 그런 AI 기술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런 로컬라이제이션이 왜 중요했었냐면 저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뭔가 구독 모델로 내 컨텐츠를 보게 만든다는 행위 자체는 퀄리티가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지갑을 열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도 굉장히 좋은 자막사를 썼었고, 그리고 방송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온에어로 본방송이 먼저 나가고 나면 불법 사업자들이 그 캡처해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려서 그냥 서비스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들에 대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 고품질의 자막과 고품질의 메타데이터와 고품질의 마케팅이에요. 그렇게 되면 불법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와서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온타임에 오늘 저녁 때 방영이 됐는데 미국 시간으로 프라임 타임 전에 내 컨텐츠가 올라가지 않으면 다 불법으로 새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로컬라이징을 구축을 했고 단시간에 로컬라이제이션을 마쳤습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을. 근데 그게 사실은 AI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퀄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 멀티 모달이 돼야 됐었거든요. 왜? AI가 100% 컨텐츠를 이해해야지만 그게 좋은 자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막에 우리 대사에 오빠라고 얘기했는데 그 오빠가 영어로 해석이 됐을 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거든요. 진짜 친오빠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연인으로서 오빠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학교 선배로서 오빠일 수 있는 거고, 되게 다른 오빠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그냥 브라더라고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막을 번역한다고. 근데 그게 AI가 멀티모달 기능이 계속 올라오니까 저희도 이제 자막에 이제 그 로컬라이제이션의 그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죠. AI 포션들이 올라오면서. 그런 거는 이제 여기 계시는 두 분이 이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비용적인 코스트 측면 많이 줄일 수 있었죠.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제 그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익이 나는 거고, 이익이 나니까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서스테이너블해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플랫폼은 첫째도 성장이고 두 번째도 성장이고 세 번째도 성장이거든요.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에어리어로 가야 되는데, 방금 12랩스의 공동 창업자께서 얘기하셨는데 롱폼을 숏폼으로 만든다. 그거 하려면 솔직히 숏폼 만드는 전문가들이 그 핵심 장면을 다 뽑아내갖고 스토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사실. 근데 그게 만약에 AI 엔진이 멀티모달이 돼서 100% 컨텐츠를 이해한다면 AI가 숏폼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어지죠, 많이. 근데 그게 미래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멀티모달의 AI 학습 모델이 좀 더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 같은 플랫폼에서 수집한 마켓 데이터, 유저 비헤이비어 데이터하고 만나게 되면 좀 더 고도화된 이제 그 산출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저의 반응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특히 한국 컨텐츠는 그 각국의 현지 사정에 맞게 뭔가 커스텀을 해줘야 되고 포스트 프로덕션을 해야 되는 숙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주기와 퀄리티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럼 이런 훌륭한 벤더들하고 협업을 계속 해나가면서 빠르게 좋은 고품질의 컨텐츠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약간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미국에서는 지금 숏폼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그런 숏폼도 사실은 제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 채널이나 SNS처럼 뭔가 롱폼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즉시 인타임에 제시하지 못하면 롱폼 컨텐츠로 돈을 못 벌게 되는 상황이 나올 거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들도 굉장히 테크놀로지에 집중을 해야 되고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모델로 가야지만 아마 북미 시장, 유럽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플랫폼 사업자의 위치에서 기술을 AI 모델 같은 이제 기술을 이제 또 직접 채택해 본 그런 입장들을 좀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찍 뭐 이렇게 두 분하고 또 같이 또 그리고 우리 벤자민 우리 총괄님하고 같이 협업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우리 박근희 대표님이 지금 또 새로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같이 협업을 하시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벤자민 미셀 총괄님, 제가
이 패널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 그 벤자민 미셸 우리 총괄님과 그 다음에 그 문벨리 에스트리아 이게 제가 보니까 AI 모델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꿀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AI 모델을 하면 아까도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저작권 이슈가 지금 상당히 큰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저작권 관련된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소송이 지금 걸려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그 문벨리 그리고 클린 AI가 이제 어떤 변화를 이제 초래할 수 있느냐, 만들 수 있느냐, 그걸 제가 한번 이제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작권을 확보한 그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작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즉 고비용이냐 아니면 기존의 AI 모델하고 비용이 비슷하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클린 AI 모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셨는데 그 기업들의 만족도는 어떤 건지 물론 금년 초에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이걸 테스트하고 그런 것은 뭐 작년부터 하셨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클린 AI 모델을 적용해서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고객들의 만족도 그러니까 앞에는 첫 번째는 비용 측면에서의 좀 그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고객 만족도 면에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o I don't know if I'm allowed to share how much money we spent on acquiring the data, so there's kind of like two sides of the copyright issue, right? There's one is can you copyright the output of AI, and that every country will have different laws, and Eric spoke about kind of how to achieve that. We generally believe, and as we talk to the studios, that like in most cases, just demonstrating human authorship. So let's say you're starting an animated franchise, designing characters with a human is not actually that consequential of a lift. That's not in the scope of doing a $200 million animated feature. That's actually not a significant, like cost and to preserve the copyright, through human authorship, it sort of creates a bulletproof, kind of way of preserving that copyright. The other liability, though, is that if you're using AI, even though there are means by which you can copyright the outputs of an AI, you are not necessarily guaranteeing that if it was trained on a model that used scraped data from other sources, you're actually not guaranteeing that you haven't accidentally leaked in somebody else's IP as a part of that. We've already seen this happen even before AI. I don't know if you guys remember Monsters, Inc., that Pixar film. The green Cyclops character, one-eyed with long arms, there was actually a massive lawsuit that almost halted the release of that film because someone had just 5 years earlier walked into Pixar and had a book they left behind that had that character design, and someone just probably accidentally replicated aspects of it. And so if your model has that data already in it, you are at greater risk of producing something that may down the road, even if you are given a copyright, could still be, you see it in the music industry, songs get copywritten, but then litigation happens because people contest whether whether that copywritten work actually stole from a previous song from many decades ago. And so, we try to resolve that by not having any of that contested data in there. As it relates to how customer satisfaction, let's say in the studio ecosystem for us, for starters, there's this, and there are differing opinions about this, but we're of the belief, and as we converse with them, the opinion is very much that these companies stole all their data, created multi-billion-dollar products from that, and are now trying to sell back their own product to them. The investment, the billions of dollars that these studios have made in their IP is being sold back to them effectively, or trying to be sold back to them by these AI companies that have stolen all this data. And so that obviously is not, palatable for most companies. And so that has created an appetite and interest in what we do.
now what is interesting is, and unfortunately I can't share much of the most exciting stuff because it's all kind of closed test, but when we actually expose our model to the IP, so we've done several tests on finished films of the highest quality CG characters and visual effects, and when our model is exposed to that data, it produces incredible results. And so I just had a call today, right before the opening ceremony, with one of the largest studios in the world, where we were showing them, part of it, this proof of concept, what their data looks like when it's infused with consent into our model, and the results were stunning. And so I think the feedback that we've gotten is that once you make that, kind of consensual, model, that fine-tuned model, that there's actually incredible satisfaction. So what we're actually looking to do, and where the future of this goes, I think, is that the studios actually want to own their own models. And so we create, our model is intentionally left sort of incomplete. We didn't steal the best of the data in the world, which is high-end film and television. And so all we have to do is go to the studios and say, why don't we partner and create a model for you that is infused with that data, but it's your own IP, so you're not at the risk of infringing, on a competitor's work by using those models. So very exciting and very positive receptions.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벤자민 미셸 총괄님께서 이번이 한국에 처음 오셨고, 또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고 그러는데 짧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한국은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그 비영어권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문밸리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런 클린 AI를 가지고 만약에 한국의 콘텐츠 내지는 미디어 사업자들하고 협업을 한다고 그런다면은 가장 큰 강점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I think it's abundantly clear that Korea is, in many ways usurping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global influence of its cultural output, which I think is really fun and exciting. I think it's, and in many ways, it creates this mirror image where, there's a feedback loop where, it reson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I'm sure that certainly informs the way that the industry here chooses to, elevate in certain, kind of musical acts or creative concepts. And so, it's really exciting to be here right now. I'm going, tomorrow we'll go meet with some of those folks that make that media, and I'm really excited to collaborate because I think it's where there's so much energy, and you see how much fandom exists in the United States around that culture. It's also, it's breaking the xenophobia that the United States is known for. This very insular, culture historically is now embracing the influence of outside culture, and I think that's awesome. And I live in Los Angeles, where there's a massive Korean population. I used to live right next to Koreatown, and certainly some of my dearest friends, and so I have a deep admiration for the culture, and I'm glad that it's sort of not even in the United States, it's worldwide. It's taken over, so it's really exciting. It's exciting to be here because it feels like the next generation of culture is really is arising out of this place, and so we're very excited to find ways to collaborate and bring our technology and infuse it with the strengths of the culture, and entertainment and pop culture that really is emerging here.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 계시는 동안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패널 토론 거의 지금 다 마쳤는데요. 그래도 플로어 계신 분들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계신 분들은 손들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오른쪽에 계시는데,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실지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글로벌 경험이 많으신 분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질문은 현재 AI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시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서양을 비교했을 때 AI를 활용하는 데 차별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양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AI의 가장 간극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장점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사회자로서 제가 보니까 우리 정진우 공동 창업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일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정말 일반 컨슈머 유저단에서 봤었을 때는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이제 오픈 AI도 그렇고 많은 이제 글로벌 AI 이제 프론티어 랩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이유가 유저 어답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런 트렌드를 어답션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각 이제 AI 서비스별로 어떤 게 어떤 거에 잘 되는지, 뭐 챗GPT는 뭐를 잘하고, 뭐 어떤 간만한 서비스는 PPT를 잘하고, 이런 것들 한국인들이 다 파악을 해서 쇼폼으로 만들어서 다 공유되면서 정말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저 관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기업 도입 관점에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이유는 미국이라든 특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자원도 있을 뿐더러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이런 어떤 비저너리한 그런 리더들이 많습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 구조 때문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거의 무한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냥 미국 본 시장도 있지만 미국에서 잘하게 되면 유럽도 바로 갈 수 있고, 그런 영어권 국가를 한 번에 그냥 하나의 시장으로 다 공략이 가능하고, 그 다음 이외에 이제 에이펙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수순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투자할 여력이 크고 무한하게 하나의 어떤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발전, 이런 더 고도화된 기능을 구조적으로 더 잘 어떻게 보면 공략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개발적인 관점에서의 장기적인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게 정말 실무적으로 어떤 그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실제로 도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도입의 어떤 과감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빠른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기업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메이크 센스 해야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또 고려 사항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게 다른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이제 이 라운드 테이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중간에 계신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우선 네 분의 그 인사이트 가득한 스피치 잘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박근희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하셨던 그 사업의 모델이 K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디에 가나 그 질문을 많이 들으실 것 같긴 한데, 저 한국인으로서 K 콘텐츠가 계속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사업 부문에 있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확장 계획이 추가적으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사실 뭐 언론 기사에도 났는데 올해 4월에 대표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원래 제가 생각했던 모델은 한국 컨텐츠의 세그먼트를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일단 글로벌 무대에 셀을 시켜야 된다. 그 비즈니스 셀을 시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밸류를 가지고 다른 컨텐츠 에어리어로 좀 확장해야 된다는 게 계획이었어요.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관점에서 보면 미국 이외의 컨텐츠가 미국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BBC의 브릿박스라든가 그 영국 컨텐츠는 미국에서 좀 인기가 있고, 그다음 이제 스페니시 쪽에 이제 유니비전이라든가 뭐 텔레문도 같은 이런 남미 컨텐츠가 좀 시장에 니즈가 있는데, 그 외에는 그 외의 국가에서 미국을 좀 개척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국 컨텐츠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미국 시장에서 한국 컨텐츠의 위상은 어떻게 보면 안방에 들어온 겁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그다음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한국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플랫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장르로 자리를 잡은 거죠, 현재. 근데 이걸 약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컨텐츠처럼 되고 싶은 국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성공 모델을 따라가고 싶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되게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범 사례가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을 개척했던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한국 거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확장성이 떨어지는 자충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컨텐츠가 좋고 더 강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좋은 거를 혼자 가질 수는 없어요. 좋은 거를 혼자 가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자본력이 탄탄한 회사들이 가지고 간 거죠.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진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국가의 다른 지역의 그 컨텐츠와 연합을 했었다면 굉장히 더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이외에,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되게 많은 그런 컨텐츠들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리딩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최근에 예를 좀 들면 최근에 미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약간 붐입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언제나 탑이었죠, 사실은. 근데 미국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안방에서 보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소개가 안 됐어. 근데 그 컨텐츠를 자세히 보면 귀멸의 칼날이라든가 뭐 이런 좋은 컨텐츠도 있겠지만 디즈니 아니 그 일본의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컨텐츠가 이제 소개됐어요. 30년이 지난 지금에.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한국 사람들 관점에서 그 옛날 컨텐츠 지금 봐서 뭐하게라고 하지만 미국 안방에서는 그 컨텐츠 처음 본 겁니다. 브랜뉴 타이틀인 거예요. 그냥 새로운 타이틀인 거예요. 그래서 지브리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갑자기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청 경험이 다른 데로 넓혀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한류가 사실 붐이었을 때 저희가 그런 플랫폼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횡적으로 확장을 했었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쉽게도 이제 제 뜻과는 좀 다르게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마켓의 밸류를 계속 인지를 하면서 저희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좀 더 업사이드를 만들 수 있는 좀 더 큰 프레임으로 뭔가 사업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라운드 테이블 준비하면서 토론 시간이 좀 길지 않을까, 지루하지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요. 시간이 좀 저는 짧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라운드 테이블이 마지막이어서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그래도 이제 시간을 넘쳐야 되니까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현진 대표님 더 짧게 이 라운드 테이블 소회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맞춰 주시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라운드 테이블 통해서 K 컨텐츠와 AI가 만나서 어떻게 세계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드리고 또 다양한 인사이트들 공유해 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로컬라이제이션과 그리고 멀티모달 AI를 통해 가지고 한국 컨텐츠가 더욱 세계 시청자의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컨텐츠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좀 귀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양한 저희는 이제 영상 이해 쪽인데 더빙이라든지 또 플랫폼 사이드도 그렇고 이코시스템 관점 각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AI가 임팩트를 끼치고 있는지 컨텐츠 사이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볼 수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숏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플랫폼 사이드에서 대표님께서 또 코멘트를 주셔가지고 제 입장에서 굉장히 귀한 인사이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저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 받았습니다. 그 미국에서 많은 테크 기업들 만나보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AI 기술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로컬라이징을 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노하우가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로컬라이징의 측면보다는 그냥 본인들의 컨텐츠가 글로벌 컨텐츠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하우가 생각보다 없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한국 이런 AI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이미 축적하고 있고
그 포텐셜이 큰 것 같아서 오늘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벤자민. Yeah, I think what's really exciting is to see not just the cultural influence in music and film, but obviously in the AI companies. I mean, one of my all-time favorite AI startups is based here in Seoul, Beeble. They spent the summer actually at my studio doing a residency, and so I think there's also an opportunity on the technology side as well to be leaders. And so I think we saw with K-pop Demon Hunters what happens when you bet against Sony bet against the potency of Korean culture and lost out on that. And so I think for the folks here recognizing how much leverage and cultural currency having here, and as you're remarking to have better capitalize on it. I don't think that opportunity has gone away. I think the opportunity is only going to grow, and so I think being positioned to sort of leverage that influence, I think is going to be really exciting to see. So it was very exciting to hear from all these companies that folks that are approaching the technology as well and leading those conversations as well out of Korea is really exciting. 네, 감사합니다. 패널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마무리할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한 1분 10초만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오신 AI 더빙을 통해서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세계로 우리 콘텐츠를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신현진 허드슨 AI 대표님, 그리고 영상 이해 검색 AI라는 혁신적 AI 모델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정진우 12랩스 공동 창업자님, 그리고 OTT의 본고장 미국에서 한국 OTT의 토대를 마련한 박근희 전 웨이브 아메리카스 대표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클린 AI라는 새로운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한 벤자민 미첼, 문벨리 리서치 헤드까지 정말 오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여기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 ICNX 이 행사를 위해서 기조발제, 그다음 인사이드 토크 이렇게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 AI콘이라는 그 행사를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은 한 아세안 콘텐츠 연대 및 공진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진화 아시겠지만 함께 발전하자는 겁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발전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세안 국가들은 이제 한국보다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각국이 자국의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열망만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또 이제 다시 이제 최근에 캐대언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소재를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서 소니 픽처스, 넷플릭스의 플랫폼과 네트워크 파워, 즉 글로벌 거대 콘텐츠와 OTT 사업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보다 약간 뒤에 처져 있는 나라나 약간 앞서 있는 나라나 함께 손잡고 가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어떤 ICNX 그리고 오늘 전문가 토론 이 라운드 테이블이 그러한 글로벌한 연대 협력 공진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귀중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좌장님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해 볼 텐데요. I would like to ask Professor Go and our four panelists to please come forward for a commemorative photo. 자, 고삼석 교수님과 네 분의 패널분께서는 기념 촬영을 위해서 무대 앞에 포토그래퍼를 향해서 포즈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f you could all please look forward the photographer in front of the stage. 네, 앞으로 조금만 더 나와 주시고 환하게 웃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주실까요? 네. 네. 그 상태에서 앞에 있는 사진 촬영하시는 분을 보고 환하게 웃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You may please return your seat. 자, 여러분, ICNX 2025는 오늘이 끝이 아닌 거 모두 알고 계시죠? 17일에도 몰입형 첨단 영상 미디어가 창조하는 새로운 엔터테크 경험이라는 주제로 이멀시브로 창조하는 새로운 차원의 통찰과 혁신 사례를 글로벌 리더들의 강연과 담론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감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세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 행사 후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더 나은 ICNX 2025를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